JP 모건에서 국제유가가 앞으로 추가 감산을 하면서 12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90달러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120달러까지 가면 또 난리가 한번 나겠죠. 근데 이 경우가 뭐냐? 경기 침체를 일으키는 이런 흔한 충격 유형이라는 거죠. 이런 유가의 충격 때문에 경기 침체가 나타날 거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건 극단적인 전망이고, 국제 유가는 이제 최근 수준에서 좀 안정될 거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이렇게 국제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조금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을 내걸고 있어요. 국제 유가가 올라야 이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자국의 재정적인 이익을 크게 보기 때문에 감산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같이 이제 석유가 나지 않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짜증나죠. 이 오펙 플러스 국가들은 이 다른 나라의 뭐 경제라든가 이 물가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석유를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이렇게 불공정 거래를 하는 거죠. 이 유가를 끝도 없이 지네 맘대로 끌어올리려고 자국의 이익을 싸가지 없이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불공정한 담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데, 뭐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재생에너지죠. 뭐 태양열, 풍력 뭐 이런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의 이제 패권 문제도 그렇고 국가 간의 경제의 변화, 지형도의 변화가 나타날 텐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재밌는 옛날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그 흐름을 쭉 알 수 있으니까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최근에 국제유가를 쫙 끌어올렸던 장본인이 어디죠? 바로 러시아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석유에 대한 통제를,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서 통제를 했죠. 그래서 석유 수출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었죠. 이 러시아부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주의 국가 러시아는 1917년에 소비에트 연방, 이거부터 사회주의가 처음 시작이 돼요. 그 전에 이제 공산당이 아니었다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한 4년간 이어졌죠. 근데 러시아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 중이었어요. 독일하고 같이. 근데 장기간 이게 세계대전이 이어지면서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속출을 합니다. 그래서 파업이 쉴 새 없이 벌어져요. 얘네 파업하면 또 얘네도 파업하고 다 같이 못 살겠다. 파업을 하는데, 그러던 와중에 페트로그라스라는 곳에서 이 파업이 진행이 됩니다. 아주 세게 진행이 되죠. 그림처럼. 민중들이 거리로 나와서 전쟁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정권을 타도하자. 이런 선언을 하고 행진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구호가 뭐였냐면은, 배고파 죽겠다. 빵을 달라. 빵 좀 줘라. 이게 구호예요. 자, 이렇게 시위하고 데모하는 세력을 이렇게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철도 노조도 같이 파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란군을 실어가지고 올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압이 또 안 됩니다. 또 진압군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진압을 하고 그랬으면 됐는데 안 했던 거죠. 귀찮아서. 이제 시위가 더욱더 커져요. 노동자, 농민 다 포함하고, 그리고 전쟁에 지친 진압을 해야 될 군인들까지도 합류를 해서 정권 타도 배고프다, 이제 전쟁 그만하자, 이렇게 데모를 하게 되죠. 소비에트의 뜻이 뭐냐면 여기에 모였던 노동자, 농민, 병사들, 여기 대표 회의가 바로 이 소비에트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1917년 10월에 레닌이 이끄는 소비에트가 기존 정권을 싹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권력을 잡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급진적으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러시아 내에서 반란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1920년까지 반란 세력을 전부 다 이렇게 숙청을 해 나가고 전부 다 공격을 해서 없애 나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 모스크바 아시죠?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예전에는 러시아 수도가 여기 아니었습니다. 1918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이렇게 내전을 치를 때 그때 모스크바로 옮겨간 거예요. 왜 모스크바 이렇게 내륙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갔냐? 원래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여기 바다에 이렇게 인접한 지역이 러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내전 당시에 러시아가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으로 갈 수 있다 보니까 이 영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공격할 걸 대비해서 내륙으로 들어가면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급격하게 이전을 한 겁니다. 1922년에 내전을 싹 다 정리를 하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벨로루시, 그리고 잡카카스라고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이렇게 합쳐진
요 국가들과 같이 통합해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이름 더럽게 길죠. 이렇게 하나의 통합된 국가로 1922년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그때 한 나라였던 거죠. 자, 그렇게 레닌이 정권을 잡았다가 그 후계자가 스탈린이에요. 스탈린 하면은 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항상 조선시대도 그렇고 이제 사회주의 체제도 그렇고 정권을 이렇게 꽉 잡은 애들이 하는 게 있어요. 국사 시간에 이제 정답으로 많이 나왔던 정답 뭐죠? 왕권 강화, 피해 숙청.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을 다 때려 죽이는 거를 꼭 합니다. 이 스탈린도 대숙청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때 러시아에서 대략 150만 명 정도가 처형이 됐고요. 나머지 한 150만 명 정도는 강제 노동수용소, 그러니까 북한으로 따지면 아오지탄광이죠. 여기에 보내졌어요. 근데 웃긴 게 당시에는 그 옆집 아저씨가 고발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잡아갑니다. 그래서 자백을 할 때까지 고문을 해요. 그래서 자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자백하면 처형시키고.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드는 놈 아니면 내가 돈을 꿨는데 갚기 싫은 놈 전부 다 고발하고 잡혀가서 그렇게 300만 명 가까이가 죽거나 강제 노동소용소에 보내졌던 거죠. 이때부터 러시아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산주의, 생산시설을 이렇게 공공화하는 이런 주의가 완성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전부 산업시설 자체를 전부 다 국영화를 하는데 이때 피해 숙청이 반드시 필요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자산을 다 몰수를 하는 거잖아요. 회사도 그렇고 개인 자산도 그렇고 전부 다 몰수하다 보니까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반대를 하면 이제 피해 숙청을 하는 거죠. 데려다가 죽이고 하니까 반대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국가가 농민들을 또 강제로 도시에다가 이주시켜요. 그래서 공장에 막 출근을 시켜야 됩니다. 공산주의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자기가 계속 하고 싶던 거 한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항하면 역시 또 잡아다가 사살하고 노동수용소에 보내고 이게 죽을래 일할래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산주의를 따를 수 없게 된 게 1930년 이후에 스탈린의 대숙청, 이때부터 러시아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감독관들이 감독하고 걸려서 잘못하면 뒤지죠.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면서 처음에는 경제가 잘 돌아갔어요. 특히 당시 소비에트 연방은 먹여 살리는 주축이 석유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석유 시설을 국유화한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강대국들에 있는 이런 석유 기업들 있죠. 얘네들이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가서 지네 맘대로 여기다가 시설을 꽂아요. 그래서 그 정부랑 같이 나눠가지고 수익을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소비에트 연방이 이렇게 내전을 다 통일하고 봤더니 얘네들이 남의 나라의 마음대로 석유를 가져다가 팔고 있어요. 당시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량이 15% 정도를 차지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근데 여기 지분 30%를 스웨덴의 노벨 가문 뭐 이런 애들이 가져가고 있었고 로열 더치셀 얘네들도 같이 보유하면서 그 배당금을 계속 가져가고 있었단 말이죠. 석유 판매 이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100% 국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 30%를 가지고 있던 이 해외의 노벨이라든가 로열 더치셀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긴 했는데 그냥 묵살했습니다. 흐지부지 돼서 돈 다 날리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석유시설을 국유화한 러시아 정부, 당시 소비에트 연방이 석유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돈벌이에 들어갔다. 왜냐면 정부 수익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의 볼가라든가 우랄, 시베리아 등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유전시설이 있거든요. 여기를 활용해서 생산량을 거의 3배 이상 증가시키면서 본격적인 석유 수출이 시작되는 거죠. 자, 오펙 국가들도 어떨까요? 과정은 러시아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러시아의 소비에트 연방의 국유화 이후 석유 수출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1960년대가 됐더니 석유의 생산과 수출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각 경쟁이 막 시작이 됐고요. 그때 사우디, 베네수엘라,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5개국이 모여서 오펙을 만들어요. 왜 만들었냐? 여기에 있는 이런 산유국들도 여기 메이저 7개 기업들이 다 빨대를 꽂았습니다. 생산시설을 건립해 놓고 지분을 가져가서 계속 돈을 가져가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산유국들의 입장에서는 유가가 떨어지면 주는 돈이 적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워진단 말이죠. 굉장히 이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 니들 맘대로 국제유가를 결정하냐.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73년에 이스라엘과 중동이 싸우는 4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석유화 시설의 국유화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국유화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펙의 담합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펙과 러시아를 포함한 10개의 비회원국을 오펙 플러스라고 부르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오펙 플러스 국가들 이전에는 여기 이제 7개의 메이저 회사들이 자기들끼리 또 담합을 해서 유가를 지네 맘대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면, 국유화 이후에는 이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다시 또 담합을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제 마이크론, 이게 과점적인 지위에 있는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디램에 대해서 마진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똑같습니다. 이게 과점적인 제품이나 자원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익을 크게 가져가려고 하는 건 뭐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담합 문제, 여기까지 이렇게 치닫고 왔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기존의 산유국들은 자기들이 살려면 재생에너지에 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결국에 에너지 투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또 가만히 둘까요?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에너지 문제에 굉장히 시달렸거든요. 특히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이렇게 에너지 문제 때문에 휘둘렸던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면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에너지 자립을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사실상 석유 수출을 해서 성장을 해왔던 배경이 중국에도 있고요. 중국이 그만큼 많이 수출하는 국가인데 중국의 성장과 함께 러시아가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아직 에너지가 100% 대체가 되긴 힘들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미국과 중동 산유국들의 관계가 멀어졌죠.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에 많은 셰일오일도 그렇고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고 거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사우디와 미국이 등을 돌리고 이제 사우디는 중국, 러시아부터 해서 다른 진영으로 같이 손을 뻗쳐서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는 항상 에너지를 누가 갖고 있냐, 이 문제에 따라서 국가 간의 권력이 결정이 됐는데 이제 자체적인 에너지 충당이 가능한 미국,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서 이제 자체적인 에너지 조달을 하려고 하는 유럽, 그리고 기존의 화석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중동 국가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에너지 부분에서도 뭐 거의 정해진 수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과연 이 패권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너무 길어지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가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는데 이게 재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조회수를 봐서 재미가 있고 반응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좀 많이 더 하고, 아니면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공개된 방송에서는 하기 힘든 그런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현재 경제 상황을 보고 있고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의 흑역사를 먼저 짚고 가죠. 그리고 지금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의견을 냈었는지 이런 거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요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다 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2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 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